네, 신흥국들이 아직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국내 뉴스에는 없는 것들이라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흥국들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래도 우리는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지금 500만 명이고 하루에도 5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멕시코도 지금 47만 명이 넘고 하루에 6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11%로 이제 가장 높은 편이겠죠.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규모가 비슷한데 확진자가 300만 명, 그리고 하루에 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미국, 브라질 여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지만 여기도 지금 다시 숫자가 꿈틀꿈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 쪽도 볼게요. 왜냐면 이제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여기 많이 몰려 있어서 여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지금 확진자가 증가 추세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급증 추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굉장히 또 많은 생산을 하는 신흥국인데 확진자가 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고 사망률이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거의 5%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베트남이랑 태국은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어요. 그래서 발생도 적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베트남, 태국, 한국 이렇게 지금 세 나라가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도는 지금 인구 2위 국가답게 피해도 큰 편이죠. 피해도 크고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하루에도 6만 4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는 잘 버티고 있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해졌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선진국이 아니라 선진국보다 경제에 더 취약한 신흥국들, 이 신흥국들 경제가 걱정돼서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터키가 좀 요새 최근에 좀 문제가 좀 있는데요. 터키가 2019년 7월에 금리가 24%였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내려서 5월달 기준으로 8.25%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 수준만 해도 벌써 14% 넘게 내려놓은 거죠. 리라화가 또 급락을 했는데 지금 터키는 금리도 내렸지만 환율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여기는 이제 뭔가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금리도 많이 인하했고 환율 방어도 실패했고 외환 보유고도 이제 바닥이 났다. 이런 삼중고가 나오면서 리라화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독특한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EO가 얼마나 지금 그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냐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고 물가를 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취임한 다음에 이거를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원하는 거와 전혀 딴판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벌어진 데가 터키라고 보시면 돼요. 통화 완화 정책, 돈을 막 뿌리게 되면요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 급등해요. 자, 그럼 환율이 급등했어요. 그럼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물가 급등이 이제 되면서 임금도 올라가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소비가 늘어나는 걸 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경제는 멈췄어요. 소비가 멈추고 생산이 멈췄는데 물가만 올라가 버리면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지금 해결하려면 굉장히 고생 좀 할 겁니다. 대부분 나라가 동시에 스태그에 걸려있을 때인 거랑 혼자서 먼저 스태그에 걸려있을 때인 거랑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물가를 잡고 환율을 잡은 다음에 다시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재건을 하고 서민 경제를 살려야 되는 어려운 시즌에 빠진 거죠. 근데 아마 혼자서 금리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터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혼자서 해결도 어려운 게 공공의 적이에요. 지금 전 세계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터키인데요. 시리아에서는 러시아랑 싸우고 있고요. 리비아에서는 프랑스, 이집트랑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안에서는 또 이제 이집트 육상군이랑 미국이랑 합쳐서 터키랑 싸우고 있고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아르메니아 여기서는 코카서스 3국이죠. 여기서는 또 러시아랑 터키가 싸우고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또 이제 미국과 그리스가 합쳐서 터키랑 또 싸우고 있고요. 터키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뻗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나갈 수도 있고, 중동으로 나갈 수 있고, 위에 러시아로 나갈 수 있고,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진출로가 엮여 있는데, 여기 쪽에서 다양한 나라들과 지금 갈등을 빚으면서 터키를 도와줄 나라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는 브라질을 볼 건데요. 브라질도 좀 문제가 있는 게 8월 5일 또 기준금리를 0.25%를 또 인하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금리가 2.25%에서 2%로 가라앉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금 9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형태고요. 6월 달에가 3%였는데 지금 벌써 2.25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고 있는 거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증시에 영향도 없는, 증시는 지금 브라질 증시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또 2016년 10월에는 금리가요 14.25%였었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런데 지금 4년도 안 됐는데 금리가 2%까지 내려왔다. 12% 이상 금리가 급속도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 일이고요. 브라질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상반기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0.1%예요. 물가가 안 오르고 있죠. 그리고 국채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금 탄핵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터키나 브라질을 보면은 뭐 정치 리스크랑 엮여 있는 나라들이 지금 금리도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7월 24일 봤더니 금리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4.5%에서 4.25%로 내렸고요. 6월 달에가 금리가 이제 5.5%였는데 1% 인하를 단행하면서 4.5로 했죠. 그러니까 보통 한 단계가 0.25%인데 6월 달에 4단계를 떨궜죠. 그리고 7월 달에 한 단계를 또 떨궜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경제가 지금 뭔가 안 좋다라는 거죠. 러시아 지수를 보면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러시아 쪽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들이 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증시를 봐도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지금 증시가 많이 꺾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야지만 이 증시도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긴 한데 미중 무역 분쟁도 해결이 돼야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를 것 같고 코로나가 해결되어야 가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3.85%로 좀 동결을 한 상태고요. 상해 증시는 2015년이 가장 큰 버블이었었는데 그거 버블 꺼지고 난 이후로 지금의 증시 지수가 최고치에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심각해지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외환을 봤더니 달러가 지금 중국 내로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1달러 7위안이었던 그 포치를 다시 지켰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최근에 다시 강세가 되었다라는 거는 달러가 중국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0.5%로 지금 동결을 했고요. 금리를 202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6%로 전망되고 있고 굉장히 좀 타격을 받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업이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고용이라던가 실업률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GDP 규모로 봤을 때는 관광업보다는 제조업이 또 비중이 큰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제조업에서는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또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부처들의 내각을 이제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정치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해야지 원래 세웠던 인프라 계획, 경제 발전 계획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은 기존에 하기로 했던 거 다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1.125%, 그리고 증시는 사상 최대치로 가고 있고요. 반도체, IT, 게임 업종은 상승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대만 증시는 사상 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2016년 대비 50% 이상 상승했고요. 대신에 내수나 관광 쪽은 피해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제 IT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 좀 약간 언택트 관련 곳들은 증시가 좋고 사상 최대의 어떤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민들이 좀 주로 종사하는 관광업, 내수 쪽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 상승도 우리랑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타이페이존 변두리라던가 타이중 이런 쪽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홍콩인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서울 주변부 그리고 세종시 집값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대만이랑 한국이 굉장히 지금 많이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7월 16일 날 4.25%에서 4%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습니다. 6월 달에도 4.5에서 4.25로 한 단계 떨궜고 3월 달에는 4.75에서 4.5로 한 단계 떨궜죠. 2월 달에도 5%에서 4.75로 한 단계 떨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의 5월 달, 4월 달 빼고는 금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인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작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자동차 판매량이 89.4% 감소했고요. 오토바이 판매량이 89.7%, 그런데 반면에 시멘트 생산량은 9% 감소했다더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소비재, 관광 관련된 것들, 공장 관련된 것들이 지금 늘지 않고 있다. 투자가 늘고 있지 않고 공장 가동률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전은 또 뭐냐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라고 해서 원래 예상이 12.3% 하락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로 보여주면서 이게 조금 그쵸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여기도 지금 증시가 많이 안 올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각 교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약간 불안정한 곳들은 증시가 많이 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4.5%가 됐고요. 지금 3월 달에 1% 인하했었고 5월 달에 0.5%를 인하해서 기준금리가 4.5%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는 3.68%, 2분기에는 0.36%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상반기 전체를 봤을 때는 1.81%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전망치가 2.7%입니다. 작년에 7%대였던 걸 봤을 때 좀 많이 좀 그래도 꺾여 있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업률은 1분기에 지금 2.2%, 2분기에 2.7%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이한 점 하나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년 동기 대비 4.19%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가 좀 많이 오른 나라가 지금 베트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곡물이 11% 상승했고 식품이 3.4%, 외식이 14%, 담배 음료가 7.5%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건데 아마 인건비 상승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7월 7일 날 2%에서 1.75%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올해 네 번째 인하예요. 멕시코도 6월 25일 날 5.5에서 5%로 두 단계를 떨궜죠. 2019년부터 지금 금리를 9회 연속 인하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6%였는데 5.5. 그러니까 한 번에 0.5%씩 두 단계씩 툭툭 떨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5%를 예상한다라고 지금 IMF가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도 제조업 기반이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제조업 기반인 국가들은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IT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좋은데 그게 아닌 나라들은 지금 상황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8월 달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4%로. 아마도 이게 해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보기도 하고, 베트남이 4.5니까 굳이 인도가 더 내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얼추 4에서 4.5 선으로 지금 어느 정도 통일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8.85%에서 6.5%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2020년에도 6.5%에서 4%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로이터 폴에 의하면은 이제 인도 2분기 GDP가 20% 감소한다. 굉장한 타격이죠. 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20년 GDP가 5.1%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올해 GDP 전망치를 1.9%로 이제 GDP 상승률을 1.9%로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실직자가 1억 1,400만 명이었는데 5월, 6월 달에 9천만 명이 다시 취업을 했으니까 지금 많이 그래도 5월, 6월이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3분기는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론을 조금 내보자면은 지금은 반영구적인 손실이 좀 걱정이 되는 시즌입니다. 과거 전염병 사례를 봤을 때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감염병이 생긴 국가들을 봤더니 다른 국가에 비해서 3년 뒤에 투자가 9% 감소했고 노동자의 생산성이 4% 감소했다더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기업들의 투자가 움츠러들 거고 이제는 조금 옛날처럼 활발히 일하는 시대가 못 온다. 어떻게 보면은 고용에 대해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계속 어떤 세계 경제의 상승과 같은 트렌드였다 하면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꺾인 상태에서 이게 혼자 치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국내 투자가 멈췄습니다.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6월 달에 증가로 보이는데 이게 전월 대비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5월 쇼크에서 회복해서 4월 수준으로 되었다라는 건데 1월, 2월 마이너스를 3월, 4월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마이너스 6.6% 나왔고요. 6월 달에 다시 회복했죠. 회복을 했는데 다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2020년에는 설비 투자가 멈췄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여기에 이제 IT, 반도체 부분이 크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제조업 부분들은 투자를 거의 멈춘 게 아니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들은 지금 투자가 많이 움츠러든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경제가 2분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라 나왔었는데 보정치를 하면은 대략 한 7% 정도로 보는데 뭐 한 7, 8%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7, 8%. 이 중에서도 소비 감소가 5, 투자 감소가 1, 그러니까 5대 1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소비가 2, 투자가 1을 차지해요. GDP에서. 그러면은 투자 감소가 줄고 있는 건지 소비 감소가 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7월 달부터는 그래도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세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회복 중이 아니냐,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이면의 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들까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이게 정말 회복이 맞느냐, 이렇게 좀 알쏭달쏭하다. 다행인 거는 이제 일자리가 180만 개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10.2%다. 7월 달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5월, 6월에 일자리 증가한 게 750만 개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 평균으로 해도 350만 이상이 증가하는 게 이제 평균이었었는데 7월 달에는 180만 개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고, 코로나 전 같은 경우에 비하면은 아직도 지금 일자리가 1,300만 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고 계속 회복 추세로 간다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마무리를 짓게요. 또 마무리 또 짓네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간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 때랑 다르게 지금은 의료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단시간 안에 코로나 공포가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우려와 달리 기업들이 그래도 견조한 매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지만 수요가 줄어들 거는 눈에 보이죠. 지금 이 상황으로는 수요가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들이 조금 견디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좀 걱정스러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국가들이 지원을 많이 했어요. 뭐 회사채도 사주고 국채도 매입하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도 주고 하면서 소비 심리를 많이 좀 살려놨었는데 하반기에도 이랬을 때는 또 한 번 더 살릴 만큼 여력이 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서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국가는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전반적으로 좀 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채와 또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후에 문제들이 되겠지만 이거를 지금의 어떤 세수로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국가들이 많겠냐, 특히 신흥국들은 가능하겠냐, 요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부채야 나중에 인플레이션으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부채가 줄어드는 나라는 없어요. 부채는 계속 영원히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빚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질 거고, 이게 한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어떤 사회 갈등이 벌어지면은 이게 또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